네,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회부 오늘 10월 12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긴박하게 돌아갔죠. 이게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났습니다. 일요일 날 최종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4강이 가려졌습니다. 이제 이 11월 초에 이 최종적인 어떤 이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끝났는데 끝난 게 지금 끝난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됐죠. 네. 예. 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전체 누적 선거인단 216만 9,511명의 투표율 67.3%로 이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50.29%, 72만 9,905표로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확정된 거죠. 그리고 그걸 이 송영길 당대표가 추천장도 줬고요. 대선 후보 추천장도 주고 이 수락 연설에 감사 연설도 했고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경선을 승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선이 무리 없이 치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축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끝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 한번 우리 소장님이 권리당원까지는 여지껏의 순회 경선과 비슷한 패턴으로 발표가 됐죠.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서울 지역 경선에서 문제는 제3차 국민 일반 당원 국민 경선 선거인단 참여자들의 득표율을 공개하면서 굉장히 큰 파란이 일었어요. 아마 그날 중계를 보신 분들은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발음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호 1번 이재명 28% 뭐 이렇게 발표했을 거예요. 28.3%가 아마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생방송 스튜디오 뭐 방송에 있었는데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순간 그랬어요. 그리고 기호 4번 이낙연 64%였나요? 62.37%. 대단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투표율은 81%를 넘었고요. 제일 높았죠. 네, 1차, 2차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투표율입니다. 그때 선거인단은 총 30만 명이고 투표율이 81% 정도여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24만 명가량 됩니다. 그 중에 이낙연 62.37%, 이재명 28.3%. 그래서 합산 결과는 조금 전에 김능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탈 50.29%로 이재명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으나 그동안도 이낙연 예비 후보 캠프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즉 정세균 예비 후보와 김두관 예비 후보가 사퇴할 때마다 그들이 얻었던 표를 무효표로 하느냐 당일 그 표만 빼느냐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민주당이나 민주당 선관위에서는 특별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한다. 그리고 무효표는 빼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52.09%라는 게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만일 그날 제3차 선거인단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그날 제3차 국민 및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도 52.09%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이재명 후보가 53%쯤을 얻었다면 이낙연 예비 후보 측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알다시피 이게 결선 투표잖아요. 그래서 유효 투표수의 50%를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효 투표수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공식적인 이 유효 득표수는 143만 1,583표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세균 투표와 김두관 후보가 받은 표 28,399표 중에서 김두관 후보가 부울경에서 받은 표는 그날 사퇴했기 때문에 빼고
28,142표가 이 유효 투표소에 들어가야 된다. 분모에 들어가야 분모에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분모가 145만 9,735표가 돼요. 예.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받은 72만 9,905표를 예. 하면은 49.32%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정세균, 김두관이 무효표 2만 8천 표를 넣냐 마냐에 따라서 넣으면 50%가 안 되고 그럴 때 50%에 미달하는 게 9,963표입니다. 아, 9,900표. 만 표가 채 안 되는 건데 예. 거의 만 표 가량이죠.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3차 선거인단이 예. 이렇게 압도적으로 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그 무효표를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결과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과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의제의를 한번 하는 차원으로 끝났을 건데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무효표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는 따라서 과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과반이 안 나뉘는 돼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게 예. 이낙연청 주장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어제입니까? 예. 22명의 캠프 국회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11일. 예, 어제죠. 네, 오늘 녹화는 12일이고요.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예, 했죠. 그래서 이게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고 그때 기자들이 그럼 이게 법적으로 가져갈 거냐? 예. 일단은 정무 정치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와 이상민 선거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선관위에서는 네. 이미 이거는 특별당규회에서 유권 해석을 유권 해석을 내린 거다. 네. 그리고 이 내릴 때 바로 이낙연 후보를 당대표로 뽑은 바로 그 전당대회에서 이 특별당규를 추진한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과연 근데 정치란 게 원칙만 갖고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알다시피 양쪽 다 원팀을 이야기하죠. 국민의힘도 원팀이 중요하고. 이건 왜냐? 이게 2012년 대선 때 이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3.6% 네. 108만 표를 이겨서 당선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김대중 후보는 39만 표 이겨서 됐고요. 1.9%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후보는 53만 표, 2.3만 표 정도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5% 이내입니다. 제가 보는 이 5% 이내이기 때문에 각 진보 보수가 총 결집을 하고 그게 중도표를 어느 정도 땡기느냐 이게 승부가 있거든요. 싸움이죠. 그렇지만 원팀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 대선은 제3지대 후보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진영 간 총 결집이 일어나는 것이고 국힘과 민주가 각자 수렴시킬 수 있는 최대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위 간의 표차는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고- 점에서 원팀은 아주 결정적인 그리고 것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제죠. KSO와의 지금 이강윤 소장님 계신 거기서 물어봤을 때 정권 교체가 여전히 지금 10% 이상 51.5%가 정권 교체하자. 예. 그리고 정권 재창출시키는 게 어떻겠느냐가 39.7%.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10%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12%포인트 가까운 그러니까 차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모든 조사에서 공이 나오고 거의 있어요.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론에서도 밀리는데 원팀마저 안 되면은 네.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네. 어느 법학자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예. 그게 조회수도 있고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예. 제가 특정 후보를 편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필요하면 실명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우하영 박사가 쓴 글인데요. 이낙연 측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경선관리위원회에 자당의 특별당규 제59조 1항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냈다. 법원으로 간다면 두 가지 이유에서 나는 이낙연 측이 패소할 것으로 본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 측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걸 읽어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논란도 있다는 것을 하나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 59조 1항은 아래와 같이 돼 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첫째,
득표가 아니라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이분은 득표와 투표는 다르다는 것, 다르죠. 그건 분명히 우리가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득표가 무효가 아니라 투표가 무효라면 이재명의 득표율은 과반을 넘는다. 투표와 득표의 차이 때문에. 두 번째, 무효는 법률 용어로서 소급 효과가 내포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소급효가 적용되는 무효인 법률 행위와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 취소라는 법률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 측의 일부가 특히 서른 선대위원장 등이 최악의 경우에는 법률적 쟁송도 한번 고려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 법률가의 견해는 이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소장님과 김동규 대표님과 폴린스 대표님과 시청자 여러분께서 감히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허용하신다면 이건 법률적 쟁송 이전에 일단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59조 1항 60조 1항 다 좋습니다. 당원 당규대로 해야 하면 맞고요. 그런데 유권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 제기도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1위인 이재명 후보가 좋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런데 자기가 여지껏 누려왔던 55%를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이재명 대세론을 잠시나마 흔들리게 했던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의 마지막 개표 3차 선거인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도 많은 회초리를 느끼고 반성을 한다. 고민할 것이다. 이러면서 정 이낙연 캠퍼스 저런다면 진짜 원팀을 위해서 이낙연 대표 측이 이의 제기하는 것을 수용을 하고 결선 투표를 한번 치르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 사견이라고 했지만 네, 이낙연 사견입니다. 소장님이 이야기한 그 안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원팀이 유지되는 건 두 가지 길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 자기들이 문제 제기는 했지만 실제로 지도부와 선관위 당에서 예를 들면은 그 특별 당규에서 그렇게 정한다니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선당 우사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철회한다 이 제기를 철회하면서 어떤 원팀 구성에서 정권 재창출로 나가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게 일단은 모양새가 제일 좋긴 제일 하죠. 좋죠. 이게. 근데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그게 도저히 그대로 승복할 수 없다. 지금 승복 연습도 좀 안 했잖아요. 승복도 안 하고 수락도 안 기다려달라고 하고 했잖아. 축하도 안 하고. 예, 지금 그리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내놓은 게 이의제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낙연 후보도 캠프 의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난번에 경선 룰 문제 나와가지고 한 달 연기하느냐 두 달 연기하느냐 11월 초에 국민의힘과 같이 해야 된다. 비슷한 시기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어요. 그게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그 부분을 전면 돌파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결정된 게 자기 당대표로 된 전당대회에서 결정을 추인받았거든요. 그렇죠. 이해찬 전 당대표가 만든 걸 가지고 자기 당대표로 선출한 그 전당대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서 하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했고 그래서 캠프에서는 그때부터도 이야기했어요. 이게 경선 룰을 정권 재창출을 중심으로 보고 그 관점에서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냥 원안으로 가고 코로나 때문에 겨우 한 달 연기된 택이죠. 그렇죠. 4차 오면서 그때 만약에 코로나 창궐세가 굉장해가지고 5주인가 연기했었잖아요 그때. 4주인가 5주였는데 만약에 한 7주나 8주쯤 연기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돌아가자면. 그렇다면 상황이 굉장히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고려할 요소가 너무 많은데 3차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그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며칠만 더 있었어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며칠만 더 있었어도 이 서울 경선도 달랐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방안은 금방 이강민 소장님이
이야기한 방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좋다. 3차 선거인단 그 결과를 잘 겸허히 받아들인 차원에서 국민과 당원들한테 다시 묻는 결선 투표를 받아들이겠다. 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큰 지도자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장동의 여러 가지 수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그리고 예. 결선 투표로 간다고 박길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뭐 이낙연 측에서는 다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그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이낙연 후보로서는 정말 통큰 모습, 포용과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마 그랬을 때는 아마 민주당에서 그 누구도 이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시비 걸 또다시 시비 거는 사람은 없지 않나. 그리고 어마어마한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와 캠프에서 이걸 보신다면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선당우사 마음으로서 받아들이고 원팀을 가는 이 두 캠프에서 두 후보가 그런 모습을 일정 정도 이렇게 보임해 갔을 때 국민들이 정권 재창출에 대한 또다시 이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예. 그 지금 아까 12% 차이 났는데 네네. 그 부분도 다시 변화도 있을 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유력 후보나 유력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력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이게 뭐 이재명 캠프에게 뭘 어떻게 해보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현재 참 답답한데 원래는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어야 할 때인데 계속 이런 것들이 따라 붙을까봐 조금 보기에 뭐랄까요 안타깝다 할까요 그런 점에서 그냥 참고로 드린 사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너무 겁내지 말고 이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대통령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전에 탄핵 때 바로 자기 당 후보 총선에서 자기 당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고. 했다가 탄핵까지 갔잖아요. 네, 탄핵까지 갔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살아났지만 그거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본선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진짜 지켜야 되지만 이 자기 여당 내에서 후보 경선에서 저는 현직 대통령 역할은 역할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1안이든 2안이든 지금 이 난국 민주당의 지금 이번 대선에서 저는 최대 위기라 보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서 한 분이 저는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면은 지금 이 3차 선거인단의 그런 엄청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를 돌풍이라 표현할까요? 그게 용어 선택 자체가 성격을 일부분 규정하는 점이 있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28%대 62%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가지고 왜냐면 너무 이게 분분하기 기존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히 경선 다르잖아요. 과정 흐름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온갖 음모론부터 많은 추측들이 난분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폴리뉴스처럼 정론을 지향하는 데서는 휩쓸림 없이 그리고 팩트 없이는 어떤 얘기를 차라리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훌륭한 판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방금 제가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이 뭔가 모종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스탠스를 제시하거나 제안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혼밥 먹는다고 여러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럴 때야말로 대통령이 후보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네 불러서 수고했다고 경선 과정에서. 예. 그러면서 잠시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를 따로 독대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그 차감회를 예. 해가지고 뭐 원만한 해결. 아까 이야기했잖아 1안이야. 지금 이게 그 솔로몬의 지혜처럼 네 새끼니 내 새끼니 이것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싸울 때처럼 간 이걸 가지고서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출단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서 누가 대정적 차원에서 누가
이것을 결선 투표로 가는 결단을 내릴 것이냐, 성복의 결단을 내릴 것이냐. 성복이냐 결선 투표냐 두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좀 발휘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선이고 최선은 역시 이낙연 예비 후보 측에서 승복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원팀을 위해서 우리의 이의 제기를 철회한다. 뭐 이런 것도 참 근데 모양새는 1안과 좀 2안 중간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뭐가 있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왜냐하면은 그 이낙연 후보가 예. 이재명 후보가 네. 결선 투표에 준하는 걸 본인이 받아들이겠다. 준한다. 그러니까 뭐가 있죠? 쉽게 말하면은 이번 대선을 같이 치른다는 거죠. 러닝메이트로 치른다. 이낙연 후보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보통 경선에서 그 정리되고 나면은 이름은 선대위원장 상징적 선대위장으로 남고 상징적이에 불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실질적인 권력 쉐어 이런 걸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DJP 연합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서로 간에 통 크게 옛날 YS DJ가 어려울 때는 통 크게 서로 합의하고 했잖아요. 민추 시절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죠. 예, 그리고 그 DJP도 상임 중에서 어쨌든 간에 이 DJ와 JP가 통 크게 서로 했던 거고 이런 건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좀 감동하지 않을까. 저는 이란 살리면서 이 안의 정신도 받아들이는 뭐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이 DJ가 늘 이야기하는 정치는 생물이다. 이게 정치의 그 변화를 상상력의 그 극치를 보여줄 때 국민은 감동하고 믿고 맡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고요.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일어났던 3차 선거인단 그건 한번 짚어봅시다. 그 얘기를 별도 꼭지로 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별도 꼭지 시작 들어가는 겁니다. 네. 3차 선거인단 자, 투표 결과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후보 28.3%, 이낙연 후보가 62.37%. 투표율이 제일 높았고. 네, 그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죠. 예. 민주당의 이번에 이른바 슈퍼위크에서 총 3번의 국민 참여 선거 경선인단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앞에 1차, 2차가 있었고 3차는 문제의 3차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선거인단을 모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왔죠. 그래서 뭐 국힘당의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그때는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나도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신청했다 그런 말도 있었고요. 자, 그때로 돌아가 보면 고발 사주 문건이라는 게 9월 2일 날 첫 보도가 되자마자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단을 모았습니다. 총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9월 2일 날 고발 사주 문건이 터지고 9월 12일에 3차 선거인단 모집을 종료 3일 남겨둔 시점에 9월 12일에 대장동 사건이 중앙 언론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 전에 경기경제신문인가를 통해서 8월 30일자 기자인훈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대장동은 8월 30일자죠. 첫 8월 보도가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 그리고 중앙기자 중앙일보 중앙지 일간지에는 9월 11일 날 첫 보도가 됩니다. 거의 끝날 쯤 그렇죠. 끝날 때쯤인데 9월 11일까지 고발 사주 문건이 계속 일면 톱, 3면 박스 주요 지면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다 뒤덮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대장동으로 덮여버립니다. 물론 그 지점에 고발 사주 문건이 수사로 들어가기도 해서 기사량이 조금 준 점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모집된 30만 명이라는 것은 백그라운드로 다시 환기시켜 드리고요. 30만 명 중에 81.5%가 투표에 참가해서 약 24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아까 이제 각 후보별 득표율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현재 한간에서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과는 정치적 결이 전혀 다른 측에서 대거 선거인단에 참여했다라는 이른바 역선택론이 하나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에 대한 불안감과 의심, 그 다음에 유동규 본부장, 이 점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에서 15일까지 모집된 이 30만 명이 언제 투표를 했느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된 다음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구속된 다음에 이들의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즉 한때는 이재명 후보의 한때는 측근으로 알려졌던 유동규 씨, 그리고 공사에 있었죠.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관광부서 사장도 지냈고요. 이 사람이 구속된 이후에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낙연 예비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대장동 건에 관해서 불안할 여지가 없는 후보를 뽑아달라라고 자신을 호소함과 동시에 이재명 예비 후보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대장동 의혹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드디어 시민들의 대장동에 대한 우려가 이낙연에 대한 62% 지지라는 폭발적이고 여지껏의 흐름과는 완전히 뒤바뀐 투표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해석하는 측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역선택 하나. 두 번째는 대장동에 대한 우려가 이제 드디어 터질 대로 터졌다라고 해석하는 측이 있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네. 한번 후자 우선 두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예, 그러시죠. 네. 이거 역시도 뭐 제가 여론조사 실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은 제 사견을 버무려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우선 첫째, 역선택론의 부당함입니다. 한 표본이 한 1000명, 그러니까 총 분모가 또는 표본 크기가 한 1000명 뭐 이 정도라면 200~300명 또는 300~400명이 작당을 하고 와서 마음 먹고 역선택을 하려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역선택이라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규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역선택이라 함은 정치적으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집단에서 무슨 동원 또는 지시에 의해서 행동통일처럼 어디에 위장 가입을 하거나 잠입해 들어가서 자신들의 정치적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게 역선택입니다. 이를테면 저쪽 당 경선에 우리가 들어가서 시민 참여인단으로 참여를 하는데 A 후보보다는 B 후보가 올라오는 게 우리 편 후보로 될 사람을 생각해서 좋겠다. 그랬을 때 저쪽에서는 A가 대세라 하더라도 몽땅 B의 표를 몰아주는 것, 이런 게 역선택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분모는 아까 명확히 계산하셨다시피 24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유의미한 변화 또는 수치를 이끌어내려면 1, 2만 명, 4, 5천 명이 특정인에게 몰아줘서는 표도 나지 않습니다. 총 분모가 24만 명이니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려면 최소한 한 10만 명 정도는 돼야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지금 제3차 투표인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62%를 얻었는데 거기에는 역선택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들 주장하는 측에서, 그러면 몇만 명쯤이 국민의힘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잠입해 들어와서 대세는 이재명인데도 이낙연에게 표를 몰아줬겠다고 보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각각입니다. 한 1, 2만 명 가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미안하지만 1, 2만 명 가지고는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얻었던 표가, 이낙연이 얻었던 표가 15만 표인가 그랬죠? 맞죠? 15만 예. 네, 5천 표. 그 중에 1, 2만 명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때 이재명 후보는 7만 표가량을 얻었을 겁니다. 맞죠? 네. 자, 15만 표 대 7만 표. 더블 스코어 이상이고요. 득표율도 그렇고 당연히 표수도 그렇죠. 그래서 역선택이 만약에 가능하려면 한 10만 명 안팎 또는 10만 명은 좋게 넘겨야 소기에 목적했던 바의 역선택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국힘당이건 어느 정파건 간에 10만 명 정도를 일거의 일시적인 정치적 동원 또는 지시 같은 걸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과연 현실적인 실체가 존재하느냐, 현실로서 이런 게 가능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표하고 싶고요. 둘째, 그러면 시민들이 대장동권에 대한 불안이 계속 커진 나머지 62%가 이낙연 후보에게 몰표를 보냈다. 그런 조짐이
그 직전까지 치러진 모든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그 조짐이라도 포착된 바는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50% 넘는 득표율, 어떤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했을 때는 60%를 넘기도 했고요. 전체 여론조사 응답자, 거기에는 국힘 지지자도 물론 있죠. 그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이재명 적합도를 물었을 때도 이재명이 3차에서 28%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당일. 엊그제 말이죠. 예. 그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50% 넘거나 50% 이게 두 개의 가설을 그래서 설정하고 저는 그 둘 다는 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없다. 현재로서는. 본인이 추정하는 거는 저는 이 적어도 요건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라도 판단을 내린 유의미한 데이터를 죄송하지만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지금 여론조사 실무 책임자 전문가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개인 사견이라는데 그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우리 이 소장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3차 선거인단 결과는 이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들으면서 이거 좀 잘못 읽은 거 아니냐 이상민 선거위원장이 네. 그런 이야기가 들 정도로 차이가 나도 한 4대 6 정도면은 크다고 봤는데 네. 이게 28.3대 62.37 그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상이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역선택이나 아니라면은 일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김재원 최고가 국회 최고가 말했듯이 일부는 저는 역선택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정도 어떤 득票차이가 나오는 역선택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네. 없었기 때문에 국힘에서 이 역선택을 갖다가 방지해야 된다 어쩐다 그 조항을 뺀 것도 가장 중요하게 했던 지금까지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할 때 역선택이 일어난 사례가 없다. 예. 이게 상당히 중거가 됐던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역선택 부분은 그 일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판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50%를 뛰어넘는 무효표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네. 뛰어넘을 수 있는 9,963표 한 만표입니다. 음. 이 만표 정도는 역선택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예. 네, 10,000표 정도는 가능하다고. 만표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랬으면 이거는 이 무효표로 처리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경선 결과를 갖다가 뒤집지는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정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본류는 아닌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리고 대장동 의혹이 민심이 심화된 거 아니냐 불안한 후보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뭐 주변 사람들이 구속되고 소환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선 본선에서의 불안감을 주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개인 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모집할 때 당시는 이 실제로는 이 녹취록이 예. 발견되기 거의 끝무렵에 네. 모집 끝무렵에 거기 들어왔던 거죠. 들어왔는데 그 유동규가 구속된 게 아까 며칠 10월 3일. 어? 10월 3일. 아 10월 3일에 10월 3일이거든요. 투표가 6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졌어요. 네. 유동규 잠깐 구속이 이후죠. 이후. 다 알려지고 난 뒤죠. 네, 충분히 그렇기 알려진 때문에 뒤에. 저는 이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역선택과 대장동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 이 소장님은 둘 다 좀 아닌 것 같아 했지만 저는 둘 다 긴 것 같아. 복합적이다. 복합적이다. 역선택은 역선택도 있었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소규모는 있었고 최소한 나는 이거 결선 투표의 저지선까지는 역선택 있을 수 있었다. 아까 한 10,000명 정도. 역산해내신 9,900 몇 표 말이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대세적인 어떤 이 흐름의 변화는 예. 대장동 의혹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예.